우리 다들 노력을 잘해서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잘 극복을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 온 국민이 위험에 빠졌고 온 세계가 위험에 빠졌었어요. 지금도 이제 아직도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렵고 힘든 때는 가장 좋은 게 어렵고 힘들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경제적인 타격도 크고 멘붕 상태가 되는데 멘붕 상태에 똑같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더 이렇게 챙기고 마음을 더 닦고 수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보낸 사람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퀀텀 점프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어렵고 힘든 시간에 어렵고 힘든 때 내 힘들다면서 술 마시고 내 힘들다면서 놀고 먹기만 하고 내 힘들다면서 멍 때리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쳐버리게 돼요. 이 참 극명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막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기회가 딱 오게 되고 그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훨씬 더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돼요. 이상하게도 어렵고 힘든 때는 그냥 술로 담배로 그냥 잠이나 자자 어디 놀러 나가자 이렇게 하게 마련입니다. 아마 이렇게 그 사람이 좋아지기가 쉽지 않은 것은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저는 이렇게 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스토리를 굉장히 듣기를 좋아하고 스토리를 이렇게 쳐다보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현세에 흘러가는 그 이야기들도 관심을 갖고 또 과거의 역사 이야기도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역사를 알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나아갈까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역사를 들추지 않고 역사를 이렇게 관심 있게 가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참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애매할 수가 있는 거죠. 국가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이런 생각이에요. 요즘에 미중 갈등이 굉장히 더 심해지고 있죠. 작년하고 재작년에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봤어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어요. 작년 미중 무역 갈등이 있기 전에만 해도 세계 교역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무역 갈등을 해서 교역량이 확 줄게 되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 때문에 제조업이 점점 줄어들고 또 이렇게 언택트 사업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물류가 줄어들고 있고 제2차 산업인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렇게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그 사업들이 줄어들면서 물류가 주는 것도 있었겠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그걸 더 부채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좀 좋아질라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이제 끝날 때쯤 이제 이렇게 벗어날 때쯤 되니까 다시 또 미국이 나와가지고 모든 코로나의 이런 전 세계적 상황은 중국에서 우한의 그 연구소에서 생긴 것이다라고 이러면서 그 뇌피셜이죠.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는 갖고 있다라면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증거를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증거 있다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경제제 다시 들어간다라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또 엊그저께는 또 이 반도체를 이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중국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제재를 하면 정말 중국에 타격이 엄청나거든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러죠. 거의 모든 특허권을 다 가지고 있고
세계의 모든 주요한 반도체들은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메모리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그런 반도체라서 수준이 좀 떨어져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든다고 그러는데 좀 그 기술이 좀 덜 떨어졌다면 그렇고, 기술력이 풍부하지 않은 그 메모리 위주의 반도체를 만드는 데가 우리나라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주로 대만에서 만들어요. 그럼 대만이 기술력이 뛰어나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대만에서 외주를 주는 거죠. 그래서 대만에서 생산을 거의 대부분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수출을 하지 못하게 중국에게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또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애매합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애매해요. 이제 하이닉스도 애매하고, 하이닉스는 화웨이하고 교역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하이닉스가 좀 삼성전자는 화웨이랑 그렇게 많은 교역을 하지 않으니까 조금 타격이 덜한데요. 어쨌든 이런 미중 무역 갈등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한민국의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미국에 따라간다면 중국을 등지게 되고, 작년에 중국 등지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한학령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미국하고 등을 져도 피해가 엄청나고 중국하고 등을 져도 피해가 엄청나요. 이것은 옛날에 광해군하고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조선시대 이제 이렇게 임진왜란 당시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면 이순신 장군이 가장 큰 공을 세웠고요. 그 다음으로 꼽으라면 저는 광해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서산대사, 사명대사도 뭐 그에 못지 않겠지만 어쨌든 서산대사, 사명대사는 의병이잖아요. 의병들이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김폭제 역할을 광해군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냥 저의 그냥 이제 그 역사적인 견해입니다. 선조는 이제 한양에 경복궁을 버리고 평양으로 갔다 평양에서 다시 의주로 넘어갔는데 정말 야밤도주 하면서 정말 질질질 끓고 이제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수행원을 데리고 겨우겨우 굶어가면서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떳떳한 이런 떳떳한 피난이 아니고, 아니 왕이 돼서 피난이 갈 수도 있죠. 예전에도 고려시대에도 피난을 갖고 그랬어요. 왕이 국난이 생기면 보면 이제 그 몽고가 침입했을 때 국가에 이제 이렇게 그 수도에서 잠깐 이제 피해가지고 그 강화도 가기도 하고 안동에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 나 국난이 생겨서 국가의 왕이 피난을 갈 수도 있지. 그럼 야밤도주가 뭐냐고. 국민들을 데리고 이렇게 같이 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혼자만 이렇게 살겠다고 휙 가버리고. 가면서 이제 다행인 것은 광해군을 분조를 통해서 세자로 책봉을 하고, 또 평양 쪽 올라가서는 광해군 보고는 이렇게 그 함경도 쪽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이제 같이 다니다 같이 죽으면 안 되니까 광해군이 글로 가지 않고 피난을 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그 아랫지방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아랫지방으로 내려오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의병들에게 사기를 돋고요. 의병을 모집하기도 하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의병들을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왕이 국가의 지도자가 와가지고 이 적진 속에 일본한테 다 이제 그 뺏긴 그 땅 속에 와가지고 몰래 숨어들어 와가지고 그 의병들을 모집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도 하고 같이 싸우기도 하면, 그러면 병들었던 국민까지 다 나와가지고 다 싸우겠다. 결국 그렇게 해서 전국에 많은 의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일본군들이 당황을 했죠. 정말 당황스럽죠. 자기들은 군대만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곳곳에 이제 게릴라전처럼 곳곳에 의병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도 당하고 저기서도 당하고 굉장히 이렇게 곤혹을 치렀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7년이나 가게 됐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외놈들을 쫓아내는 그런 중요한 결정적 요소가 됐죠. 그런 광해군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면서 좀 폭군처럼 좀 잘못한 것도 있어요. 보면 임진왜란 당시에는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역할을 잘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그 자기 외척들을 너무 등용을 하면서 권력이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부정부패가 생기게 되고 폭군이 되기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명나라는 지는 명나라, 그리고 저쪽 여진 쪽에서 청나라 쪽이 이제 누르하치가 이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금나라가 이렇게 성하게 됐어요. 그 명나라는 이제 곧 있으면 망하게 돼. 뭐 당시에 망할까 안 망할까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명나라는 힘이 약해. 근데 이 우리 북쪽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금나라의 누르하치가 이제 엄청나게 강대하게 세력을 이렇게 쌓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할 수 있겠네요. 저 일본 밑에 있죠. 비록 이제 임진왜란을 쫓아내긴 했지만 언제 다시 올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그 북쪽으로는 이제 여진족이 있죠. 나중에 청나라가 됩니다. 이 금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힘이 막 국가가 막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넓히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명나라는 이제 이렇게 거의 뭐 이제 국가가 운영되기 어려울 만큼 부정부패에 휩싸여서 이거는 뭐 이렇게 정말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의 왕으로서 무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명나라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자니 금나라가 밑으로 쳐들어올 것 같고, 금나라에 가까이 하자니 명나라가 그래도 우리 임진왜란 때 그렇게 원군을 보내줘서 겨우겨우 이렇게 했는데 베풀어준 은혜가 있지. 또 우리보다 이제 형나라지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광해군은 줄타기 외교를 했어요. 명나라는 명나라대로 지극정성 잘해줬고 금나라는 금나라대로 지극정성으로 잘해줬다라는 거죠. 지금도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참 국가의 원수나 기업들은 정말 힘들겠어. 미국에게 잘을 해야 되겠죠. 그럼 잘해주면 사드 설치해줘. 이렇게 그러니까 잘해줘가지고 사드 설치해줬잖아. 그러니까 사드 설치하니까 바로 이제 중국에서 한학령 딱 때려가지고 니들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딱 멀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드 같은 걸 안 받으면서 하는 이런 걸 했으셔야 되는데요. 지금도 이제 국방비를 갑자기 뭐 50% 이상 올려달라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처음에는 5억 달러를 올려달라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13% 정도만 올리면 안 돼요? 한 10% 정도만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계속 그 안을 올리는데 미국에서는 계속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절대 안 된다면서 이제 아니 그거는 좀 아래 이렇게 실무자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자꾸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할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야 이거를 협상을 하자는 대로 다 이렇게 그 미군 유지하는데 그 지원을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 완대로 좀 적게 주자니 미움틀을 박히고 야 이거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세상에. 이거 답이 없어요. 답이 이렇게 다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완전히 이렇게 우리는 꼬붕이 되는 거고 이게 별로 기분도 안 좋잖아. 우리가 지금 자주국가인데 미국이 이렇게 국방을 도와주는 거야 굉장히 고맙긴 하지만 고마운 건 또 고마운 거고
비용을 지불하는 거는 과도하게 지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일부 국민들은 지금 현 정부가 친중 정부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현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부인가? 지금 지금 여당이 친중적인 정책을 쓰고 있나?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중 해야죠. 친미 해야죠. 친중을 또 해야 되고 친미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이렇게 가족들도 개개인들도 우리 집이 가운데 있으면 양쪽 집 옆집에 다 부잣집이 살아. 두 집 사이는 사이가 안 좋아. 그렇다고 두 집을 다 멀리하고 한쪽 집만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쪽 집에 가서는 서로 호호하하, 저쪽 집에 가서도 호호하하. 그래서 이쪽 집하고도 친하고 저쪽 집하고도 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미도 해야 되고 친중도 해야 되죠. 물론 이제 친 아세안도 해야 되고요, 친 아프리카도 해야 되고, 친 유럽도 해야 되고요. 이제 친 아메리카, 이제 남미, 친 남미도 해야 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든 제품들을 전 세계에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랑 다 친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프레임을 걸기를 현 정부는 친중이다. 그리고 반미다. 지금 현 정부에서 반미하고 있나요? 이렇게 프레임을 내걸으면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먹히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면 국민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언론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정말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이게 서로 싸움을 일으키자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아무런 흠집이 없는, 요 앞에 유리에 흠집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런 흠집이 없는 걸 이렇게 가족들을 쭉 가가지고 먼지가 있네. 여기선 먼지가 안 보이는데 가가지고 저기 가서 먼지 이렇게 뭐 있네. 먼지 이렇게 있는 걸 이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쪼잔해요, 세상에. 그냥 저 유리 맑고 잘 보이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호불호가 너무 갈리고 이러면 참 불편한 관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또 사람하고 또 갈등할 필요도 없잖아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이고 이 순간은 지나가면 끝인 건데 이 순간순간에 이 사람하고도 사랑하고 저 사람하고도 사랑하고 남녀간의 사랑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해서 늘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보살의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대가 좀 화를 내거나 이기적이거나 욕심이 많거나 해도 그냥 이렇게 중생이니까 욕심도 많이 내고 화도 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조선왕조실록 중에 제일 끄트머리 이렇게 고종 이쪽에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고종을 만들었던 대원군의 이야기를 했어요. 대원군의 리더십이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는 대원군이 척화비 해서 위정척사 운동 이래가지고 세국 정책이라서 나라를 망하게 만든, 야,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 조선이란 나라가 일제에게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공부를 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잘못한 게 있긴 하죠. 세국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었으면 참 좋았는데 대부분의 정책들은 굉장히 훌륭한 정책, 세종대왕도 하지 못했던 그런 정책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서원을 철폐하고 또 세금을 골고루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과거의 악습들을 엄청나게 줄이고 이렇게 이 평등한 정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인기도 많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서 누구한테 밀려서 물러났죠?
바로 민비한테 물려놨어요. 이게 아니 우리가 이제 사람이 며느리니까 귀하잖아요. 아들의 그 부인인데 시아버지 사랑, 며느리는 시아버지 사랑이라고 좀 시아버지 이렇게 대원군이 좀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대원군은 고지식하다고요. 우리나라의 고지식한 남자, 옛날 9세대 고지식한 남자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 대표적인 표상이에요. 남녀 차별하는 거. 여성 차별하는데 여성들을 존중하는 말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아. 그냥 여성들을 그냥 무수리 취급하고 천한 사람 취급을 하는, 그건 굉장히 무시했다라는 거죠. 사실 민비는 무시받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비록 이제 몰락한 양반이지만 그래도 양반 가문이고, 또 본인이 대원군께서 이렇게 간택을 했거든. 이렇게 민씨 일가에 이 사람을 하라고. 자기 부인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보면 자기 부인도 민씨거든요. 보면.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자식을 낳는데 자식하고도 이제 그 손주죠. 손주가 일찍 죽게 되는데 대원군 때문에 죽었다 또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래서 민비는 시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나중에 고종이 20살이 넘자, 고종이 20살이 넘으면은 이제 이렇게 그 수렴청정이 그만둬야 되겠죠. 본래 수렴청정은 이제 어머니나 할머니, 중전이나 대비마마가 해야 되는 건데, 당시에 신정왕후가, 당시에 이제 중전이었던 중전이 아니라 이제 대비마마였던 신정왕후가 그 대원군한테 밀었어요. 대원군이 나름 인간관계를 잘 한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잘 써서 본인이 이제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고종을 앞에다 두고 뒤에서 계속 정치를 해서 안동김 씨도 멀리하게 되고, 또 풍량족 씨도 이렇게 이제 세력을 많이 이제 약화시켜놨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당시 60년 동안, 50년, 60년 동안 그 조선 19세기 초부터 중반까지 안동김 씨 천하였거든요. 보면 그 다음에 풍량조 씨가 이제 좀 더 같이 하고, 그런 이제 엄청난 외척 세력을 약화를 시켰다는 그 자체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민비가 이제 자기 남편이 나이가 다 됐으니까 이제 우리 시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만하세요. 그냥 그만하세요라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유생 대표 최익현인가? 유생 대표인 최익현에게 이제 서로 협상을 해요. 유생들은 이제 그 대원군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유생들한테 대원군이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국의 서원들을 다 철폐했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이제 이방원이 전국에 있는 절들을 대부분 다 정리해가지고 절들을 다 없애고, 나중에 세종대왕도 절을 막 더 없애고 막 이랬잖아요. 그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도 세력이 엄청 났었잖아, 고려시대 때는. 근데 조선시대는 서원은 고려시대에 절 없애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당시 유생들이 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외척 세력들 때문에 참 조선 초중기 그러니까 이제 영조 정조까지만 해도 그 선비들의 힘이 굉장했어요, 유생들이. 그런데 19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그 순조가 되고 이러면서 안동김 씨가 이렇게 권력을 잡으면서 양반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외척 세력 안동김 씨, 풍량조 씨, 이 사람들만 권력을 다 갖고 있게 되니까 자연히 선비 이런 것들도 많이 약화가 되기 마련이었어요. 그래도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그 유교의 나라에서 그 서원들을 다 철폐를 다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금도 안 냈었는데, 면세였는데 양반들은 면세였거든요. 면세였는데 대원군이 세금을 걷었어. 세상에 얼마나 대단해.
지금은 뭐 이제 종부세도 못 내게 하잖아요. 지금 보면 좀 돈이 많은 사람은 좀 세금을 더 내세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해도 되지만 일단은 세금은 균등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균등하지 않고 양반들은 세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도를 없애고 다 세금을 내게 했으니 양반들이 얼마나 이렇게 속으로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국에서 이렇게 상소가 빗발칩니다. 최익현을 필두로 해서 상소를 계속 올려서 이제 그 고종이 나이가 됐으니까 물러가라고. 그때 이제 민비가 최익현하고 협상을 해요. 유생들이 그렇게 해주면 옛날처럼 이제 선비들 세금 안 내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요. 세상에 이게 이제 그 전국의 세금이 이렇게 잘 거쳐져야지 국가의 어떤 재정이 탄탄해서 그걸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는데 거기 한 축이 세금을 걷는 한 축이 탁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민비는 그 이후로 약 10년, 20년 동안 그 국가의 재정들을 완전히 대원군은 뭐 나름 이 국가의 재정을 세금을 잘 걷어서 국고를 약간 불려놨어요. 그런데 몇 년 안에 그걸 완전히 탕진해 버리네. 아유, 우리 민비 보살님은 정말 대단하셨어요. 사치도 대단하셨지만 아들 살리려고 전국에 이렇게 보면 금강산에 쌀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고 전국의 절들의 불공을 얼마나 우리 스님 입장에서 불공했다니까 좋긴 한데 이제 그것도 적당해야지. 국고의 3분의 1을 그냥 불공하는 데 쓰고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외국인 여자가 결혼한다고 친구 여자가 결혼한다고 축의금으로 뭐 몇천만 원, 몇십억을 주고 막 이렇게 이 상상을 불허하는 일들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왕이 관리하게 되면 참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면 안 되고 재정은 기획재정부처럼 기재부에서 쪼쪼쪼 해가지고 예산 딱 해가지고 딱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제 민비가 권력을 이렇게 고종이 너무 이렇게 공처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버님한테 밀려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그러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보살님한테 부인한테 이렇게 꽉 쥐어가지고 민비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민비가 쓰는 비용은 뭐 자기 사금고를 가지고 저 국가의 재정을 자기 사금고처럼 써버렸어요. 보면 그것도 아껴가면서 쓰면 말을 안 해. 써야 될 때 곳곳에 잘 쓰면 말을 안 하는데 사치를 하거나 또 이게 사교를 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행사 특히 무속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무속 누구 있어? 이름 유명한 그 민비 옆에 있는 무속. 그분이 옆에 있으면서 그 엄청난 비용들을 무속하는 대로 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이제 얼마나 그게 너무 심하면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군인들한테 막 쫓겨나 군인들한테 이모군란은 우리 이모군란 얘기 종종 듣잖아요. 이렇게 신식 군대가 있고 구식 군대가 있는데 구식 군대에게 계속 한 1년 넘게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도 민씨 일가가 당시에 그러니까 민비가 잘못한 거는 국고를 탕진한 것도 있지만 더 큰 잘못은 자기 민씨 일가의 모든 권력을 집중하게 한 거예요. 대원군이 겨우겨우 노력해가지고 완동건 씨, 풍량적 씨 세력을 이렇게 약화시켜 놨는데 민비가 이제 고종을 등려했고 딱 등장하더니 민씨 일가가 전국을 그냥 알아서 쌈 싸 드십니다. 전국을 전국에 이제 매관매직을 통해서 엄청난 돈들을 끌어 모으고요. 모든 권력을 다 거기서 써요. 심지어 이렇게 군인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1년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입이 이렇게 나오죠. 거의 뭐 폭동이 일어날 수준이야.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잠재우고 그 월급을 줬거든요. 쌀로 줬어.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쌀반 돌반이에요. 세상에 돌반 쌀반인 거예요.
그 중간에 새 먹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또 보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니까 위에서는 정상적인 쌀을 내렸어. 근데 중간에서 다른 걸 섞어가지고 더 불려놓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 99군데가 이제 열받아서 이렇게 민비 죽어라 이렇게 하면서 민비 내놔라 이러면서 막 그 경복궁 궁으로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민비 도망가요. 거기 살아나. 잡히지 않아. 도망가가지고 한강을 건너가지고 저 이천까지 막 도망가고 겨우겨우 삽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폭동을 일으켰던 분들은 대원군에게 가서 대원군께서 일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이야기가 좀 재밌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요. 그래 이제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은 강의를 많이 듣고요. 사경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불교대학도 다니시면서 강의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지 관계를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를 잘 설계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 아들, 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인도해 줄 수도 있죠. 성불하십시오.